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학개론을 담당하게 된 이제 김덕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책에 앞에 그 입문서를 보셨는데요. 앞에 보면은 이제 목차가 있어요. 목차. 앞에 그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서 앞에 목차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처음 하셨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설명회를 통해서 또 과목별로 뭐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이제 가이드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개론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 전략과 전술이 좀 필요한 과목인 것 같아요. 처음 하신 분들은 그러고 이제 공부하실 때 조금 이제 절차적인 방법이 좀 언급이 돼야 되는데,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이게 칠판이 높지? 1차 과목이 이제 두 과목이 있죠. 민법하고 부동산학개론. 그리고 2차 과목은 이제 과목으로는 4과목이 있죠. 시험 문제 3과목으로 보지만은 공포스러워서 공법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공시법, 세법, 중개사법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개사 시험 과목의 이제 성격은 제 과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공통적인 이제 과목입니다. 다 법학입니다. 법학. 중개사 시험에 이제 법률 과목에 들어간 배경은 중개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권리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때 이제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소양,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집어넣은 것이고,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 시험과 관계돼서는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주로 경제학입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경영학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 과목을 쓰는 용어하고 다른 과목에 쓰는 용어가 판이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11월, 12월 달은 그래서 시험에 대한 어떤 이질감을 없애주는 차원에서 좀 동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 법학 위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법률 과목에서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뭐냐면은 민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법에 쓰는 용어들이 다른 과목에 쓰는 이제 용어하고 똑같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11월, 12월은 복습을 하실 때 100% 민법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과목은 이제 과목상 이제 어떤 용어가 주로 나오는지를 수업에 참여만 하시면 되고요. 1월 달부터 기본서가 나오면은 분산 투자해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조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질성을 이제 갖고 있는 법적인 용어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민법으로 이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과목 수업만 참여되니까 100% 민법만 공부하셔도 다 이제 나중에 적정한 점수가 나오시게 될 겁니다. 그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 실천을 이제 못 하시는 것 같고요.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 과목이 가지는 이제 성격이 이제 경제학과 경영학입니다. 근데 학문, 이거 부동산 학개론이잖아요. 학문이고 개론인데, 개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잡다한 거를 다 집어넣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개론이에요. 근데 이제 또 학문이다 보니까 어떤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견해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 문제 보면은 본인이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을 바로 시험에 낸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이제 지금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신청거리가 되는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그게 심화된 시기가 15대 이후에 한번 심화돼가지고, 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 학문의 성격이 매우 강한 부동산학에 대해서는요, 시험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목차를 제시해 줬어요. 아마 국가고시에서 시험범위 이렇게 세부적으로 목차를 잡아준 과목은 중개사 시험의 부동산학개론이 유일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학자들 간의 이제 견해 차이가 좀 논란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뜻입니다. 그 시험의 목차가 아까 목차 제목을 보시는 목차 보시라는 이제 그 내용들이에요. 이건 이제 책에 나오는 이 목차는 저희들이 만든 목차가 아니라 인력공단에서 제시된 목차 그대로 하게 되는데, 목차가 보면 거기 첫 번째 부동산학 총론 나오죠. 총론이 보통 3문제 정도가 출제를 해요. 오늘은 여기 들어갈 차례인데요. 그리고 경제론이 있어요. 경제론. 이 경제론이 부동산학개론의
가장 기초입니다. 기초고 기본이고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학개론이 시험 과목에 편입된 이유는 그 중개업무를 하다 보면은 권리 분석에 대한 그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식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을 모태로 해서 탄생한 부동산학을 시험 범위에 들어가서 시장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그 감을 좀 살려라 이런 차원에서 과목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경제학의 기본이 경제론으로 나오는 수요와 공급 이론이에요. 어쨌든 이 경제론은 보통 이제 5문제 내지 6문제 정도가 출제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시장론이 있어요. 제3편. 시장론은 이제 그 첫 번째 우리가 부동산학교 공부하실 것이 이 수요와 공급 이론에 대한 논리가 되게 중요해요. 수요는 사는 사람이에요, 파는 사람이에요. 아, 그걸 벌써 하시다니 여러분 엄청난 실력이시네요. 벌써 합격하신 거야 이게. 그 공급은 그럼 생산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수요와 공급에 대한 논리 이 자체만 가지고도 한 4-5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 있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시장이라 그래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의 정의는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장소,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의를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럼 수요와 공급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되면은 이거를 베이스로 깔아놓고 그 다음 연결되는 게 제3편 시장론이에요. 시장론이 이제 5문제 내지 6문제, 보통 5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시장론에 대한 논리가 끝나면은 시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발생된 문제는 시장은 스스로 치유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발생된 것을 시장 스스로 치유했는데 그 결과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로 결론이 내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럼 이거를 수정해 줘야 되잖아요. 시장에서 발생된 거를 시장 스스로 치유했는데 이게 잘못된 결과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시장에서 발생된 거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개입을 해야 되죠. 그럼 시장을 건드릴 수 있는 능력자는 우리나라는 딱 뭐 우리나라 보면 다른 나라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죠? 정부예요, 종부예요? 정부죠, 정부. 정부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그게 정책이야.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니까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요. 이게 4-5문제가 출제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수요와 공급부터 출발한 내용이 시장으로 연결이 되고요. 시장에서 나온 내용이 어디서 정책으로 마무리 짓고 우리 시험 체제상 여기까지 정책론까지가 뭐죠? 그 경제학적인 사고 방식이고, 그리고 이제 뭐 조금씩 틀린다 하더라도 이 수요 공급과 연관돼서 정책까지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한 40점 정도에 육박하는 내용이 마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과락은 안정적으로 넘기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파트가 문제인데, 그 다음 파트 페이지 넘겨보시면 제5편 해가지고 투자론이 나오죠. 그럼 투자론은 부동산 투자예요. 소비자들이 부동산을 사고 싶어. 비싸요? 싸요? 비싸요. 그리고 부동산을 이제 구매할 때 본인들이 평생 동안 모은 돈을 다 쏟아부어야 돼요.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되죠. 인생의 승부를 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구매할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을 판단하고 내가 매입한 부동산으로부터 또 얼마 정도의 수입이 나올 것인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부동산 매입할 때 들어간 현금 흐름을 마이너스로 치면은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입을 플러스로 쳐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비교해가지고 어느 게 더 커야지 사는 걸 결정할까요? 플러스, 그쵸? 근데 이거를 따져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이제 투자론입니다. 여기부터 경영학적인 사고방식이 도입이 되고요. 이게 한 7문제 정도가 출제를 하죠. 올해는 한 8문제 나왔었죠. 근데 평균 한 7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투자론에 대한 논리가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순간에 많은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좌절해요.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에휴. 그래도 그걸 극복하시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 이제 투자론까지 그 정확하게 다 맞는다 그러면은 한 60점 정도에 육박을 해요. 그러면은 합격이야. 야, 이렇게. 근데 또 하나가 이거랑 형제간이 있는데 부동산은 비싸다 그랬죠. 내가 평생 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쏟아본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못 사요. 그러니까 결국 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정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서울 지역입니다. 이제 종택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고
서울에 있는 도시 근로자분들이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도시 근로자분들이 서울에 있는 38평짜리 아파트 한 채 구입하는데 정부 자료에 하면 몇 년 걸린다고 나오냐면 약 14년, 13년 걸린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긴 거예요? 짧은 거야? 긴 거죠. 그때 이 통계 자료의 수치는 평생 동안 모은 돈 있죠? 아니, 1년 동안에 모은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집을 사기 위해서 모았을 때에 그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 동안에 번 소득 중에 그 먹는 데 쓰는 게 있잖아요. 안 먹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 입는 데 쓰고 교육비 쓰고 그리고 이제 영화도 보고 뭐 나이트도 한번 갔다 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가 생활하고 자녀분 교육비도 쓰고 그럼 다 지출하고 남는 돈 가지고 만약에 부동산을 사잖아요. 주택 사잖아요. 그럼 100년이 넘어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서민분들은 본인 능력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정부 자료 중에 가장 통계치가 작은 데가 강원도예요. 강원도가 5가 나와 있어요. 그것도 뭐 쓰고 뭐 하고 하면은 뭐 다 이제 강원도니까 관광도 다녀야되고 하다 보면은 번 돈을 다 쓰면은 결국 집을 못 사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너무 경치가 좋은 데 있어도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걸 남의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부모님을 잘 만나면 최모시기처럼 잘 만나면 뭐 그냥 뭐 학교도 공짜로 들어가고 막 이럴 수 있겠지만은 서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의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은 은행이야, 은행. 은행이 돈을 주죠. 그래서 이제 꺼주죠. 그래서 그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우선 부동산을 사놓고 본인이 생애 중일 동안에 소득을 창출한 것 중 일부를 갚아가지고 30년 후에 내 집 마련을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금융론이야. 이 금융론하고 투자론 형제간인데 보통 4-5문제 정도가 출제를 합니다. 이렇게 4-5문제. 그럼 여기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거 다 맞았다 그러면 70점 정도에 육박을 해요. 70점이 육박하잖아요. 그럼 민법이죠, 민법. 민법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그래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민법 50점 맞으면 되니까.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현실적으로. 부동산학개론을 이제 공부하실 때는 수요 공급에 대한 논리랑 투자론하고 금융론 세 가지 파트를 내 걸로 확실하게 만들면은 천재지변이 생기지 않는 한은 전부 다 60점은 돌파하게 돼 있어요. 이때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할 때를 말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중요한 배경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그리고 이제 7편의 개발 및 관리론 돼 있죠. 이거 4문제 정도가 출제를 합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감정평가론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한 7문제 정도가 출제해요. 올해는 감정평가론 6문제 나왔어요. 평균적 7문제였다가 6문제가 한 문제 빠지면서 그 한 문제가 어디서 채우냐면 투자론에서 채운 겁니다. 투자론 8문제가 올해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각 파트마다 이제 이런 문항수가 나옵니다 하지만은 플러스 마이너스 한 문제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평균치는 거의 유지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총 8장으로 돼 있어요. 160담 제시된 목차는. 근데 8장 중에서 그 단순 암기로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근데 단순 암기 위주로 출제되는 파트는 매년 지문이 변할까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고 그 파트 중에서 돌아가면서 글씨 장난만, 키워드 장난만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조금만 할당하면 다 맞히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가 안 돼. 근데 문제가 되는 파트는 단순 암기 문제가 아니라 이해를 동반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파트가 생기겠죠. 그 이해를 동반해 풀 수 있는 문제 부분들은 그 끊임없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 유형이 나와요. 왜? 응용 문제가 막 나오니까. 이해 위주로 나오는 것은. 그 대표적인 파트가 요거 수요 공급, 투자, 금융론 요런 사고 방식입니다. 요즘에는 금융론도 거의 이제 암기 위주로 바뀌었지만은 특히 수요 공급하고 투자로는 해석과 이해가 동반돼야지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충격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부동산학개론을 안정적으로 60점 이상을 맞추려면은 이 세 군데를 맞춰야 돼요. 마지막에 감정평가론이 7문제에 나온다 그랬지만은 감정평가론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넓고 우리 중개사 시험 말고 감정평가사 시험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출제되는 부분이 매우 제한되게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7문제 중에 감정평가론은 이제 저희 시험을 반영해가지고 자주 나오는 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보십시오라고 그러면은 최소 4문제는 그냥 다 맞히게 돼 있어요.
세문제 최소 4문제는 그냥 맞히시고 나머지 3문제는 한 번으로 쭉 찍으면은 3문제를 다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여유 있게 되는 거죠. 특히 감정평가로는 내년도에는 2문제가 뭐가 나올지 벌써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그거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학계론에 대한 논리는 여러분들이 기본서 나오면은 뭐 인문서니까 뭐 표시할 필요는 없지만은 기본서 나오면은 기본서 앞에 목차에다가 3군데를 별표를 쳐놓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내가 진행을 할 때는 진취적인 마음으로 내가 이걸 정복을 해야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꼭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그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3군데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 모르면은 이걸 정복했는데 진짜 떨어지신 분은 거의 제가 뵌 적이 없을 정도야. 그리고 이제 어쨌든 첫 번째 논리는 11월, 12월은 이제 시험에 대한 이질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법률 위주로 공부하는데 그게 민법을 하시면 충분히 해결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학계론은 경제 경영학적인 논리다 보니까 그거에 연관되는 3군데가 제일 중요한 파트라는 거. 또 과목의 성격상 또 이제 나오는 부분이 좀 독특한 게 있더라고요. 뭐가 나오냐면 계산 문제가 나와요. 계산 문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은 평균적으로 7문제가 나옵니다. 올해는 이제 8문제 나왔죠. 그러니까 20%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계산 문제 중에는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계산기 지참하는 시험이거든요. 지참했지만은 계산기가 필요 없이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3문제가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7문제 중에 7문제라 가정하면은 3문제를 우선 푸는 게 목적이야. 근데 3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당 주제가 시험에 문제가 진화되는 파트가 있거든요. 시험의 진화가 정체된 부분이 있고요. 계산기 필요 없이 단순한 암기 위주로 계산해도 풀 수가 있는 파트가 있어. 맨날 나오는 부분이 있어. 그게 3문제고 또 기출문제 보면은 매년 2문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나와요. 박스를 쳐놓고 자료가 많이 주어져가지고 문제 읽는데도 벌써 2분이 걸리게 만드는 그 푸는데도 다 풀었어. 한 5분 걸렸어. 다 풀어서 엔터를 계산기를 딱 쳤더니 액정화에 나와 있는 그 수치가 보기 5개 없어. 그때 그 식은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계산 문제도 한 2개 나와. 이건 현장에서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그 안 푸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 주제가 뭔지는 뭐 분야 들어가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어쨌든 계산 문제에 대한 논리가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그래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험의 고통이 나누기야. 와, 그 나누기라는 것은 야,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어려워하는 거. 그러면 이거를 하면은 이게 얼마가 나와요? 이게 2.5예요? 0.4예요? 0.6이에요? 아니면 3이에요? 아니면 5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계산기를 필요해. 이걸 푸시는 분은 우리 시험 그 전체적인 이제 범위에 보면은 상위 3%에 해당됩니다. 좀 하셨죠? 그럼 계산기 뚫을 때 나누기 이렇게 표시되잖아요. 그럼 앞에 거를 먼저 눌러요. 절차적인 거. 계산기 보면 0, 1, 2, 3, 4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먼저 눌러야 되고 2번이 사칙연산이 표시된 게 있는데 그중에 나누기를 2번 누르고 2번째 누르고 뒤에 거를 3번째 누르고 이게 엔터가 있어요. 4번째 누르고 그리고 5번째 확인하는 절차. 쫙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거를 0.4라고 하시는 분은 상위 3%에 해당되는 엄청난 실력자분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많은 부분이 뭐로 나오냐면은 국어로 내요. 국어로. 나누기를. 근데 우리는 이제 산수도 어렵고 산수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국어도 안 되는 3대 난제에 빠져 있어요. 이거를 이제 극복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도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죠. A에 대한 B 이렇게 냅니다. 국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앞에 거요, 아니면은 이제 뒤에 거요.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은 상위 1%에 해당이 돼요. 우리는 상위 20% 안에만 들면 합격하시거든요. 아주 여유가 많다는 뜻이죠. 몰라도 합격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당연히 대안이란 말이 표시를 해요. 그런 A하고 B에 여러 가지 수치를 집어넣을 거야. 특히 이제 투자론에서 엄청나게 그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대안 앞에 있는 거를 밑으로 깔고요. 대안 뒤에 있는 걸 위로 덮어야 돼요. 분수로 표현할 때 밑에를 분모라 그러고 이게 분자라 그러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아는 형식이잖아요. 근데 분모 분자는 우리 시험에서 금치과가 돼 있어요.
하도 이제 그 많이 이해를 못 하셔서 아래 거, 위 거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찍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야. 그래서 A에 대한 비하면은 아래를 밑으로 깔고 앞에 있는 거 깔고 뒤에 있는 거 덮고 이렇게. 근데 A당 B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야 그러면? 앞에 거요, 뒤에 거야. 당이랑 대하는 같은 말이에요. 당자 앞에 있는 거 밑으로 깔고 뒤에 있는 걸 위로 덮어야 돼요. 그래서 포도당 주사 있죠. 포도당 주사를 분수로 표현하면은 포도분의 주사가 되는 겁니다. 종근당 직원하면은 종근분의 직원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수치를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괴리감이 빠져서 국어가 이렇게 어렵구나 해서 이제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7문제 중에 3문제는 분명히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계산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올해도 그랬어요. 우리는 3문제를 목표로 하고요. 나머지 4문제를 아직 못 풀었잖아요. 2개는 정말 어렵게 내고요. 그러면은 근데 통계가 있어요. 이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분석을 제가 올해 것까지 해서 해야 되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이제 2, 3, 4, 5번까지 쭉 문제가 배당이 되잖아요. 참고하세요. 나중에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를 7월 달에 문제, 계산 문제 100선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풀어드릴 텐데 매년 해드리지만은 그 작년에 26회 때가 이제 7문제가 나왔는데 그 계산 문제를 보다 보면은 작년에는 4번이 이제 많이 나왔어요. 27회 때는 이제 7문제 중에 이제 4번이 5문제가 나왔어요. 7문제 중에 4번이 5문제 나왔으니까 그냥 4번 쭉 찍으면은 그랬죠. 그래서 이제 통계를 보면은 이제 4번이 제일 많아. 작년에 문항수가 많이 나와서 약 27%가 되나? 그리고 그 다음 문항수가 2번이야. 2번이 약 26%인가? 합치면은 그 50%가 넘어요. 그리고 3번이 거의 한 23%? 근데 이제 올해는 그 27회 때는 8문제가 나왔는데 3번이 5문제가 찍혔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2번, 3번, 4번이 통계적으로 비슷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4번이고 올해는 3번이고 내년도는 몇 번일까요? 2번. 아, 벌써 나온 거야, 벌써. 근데 이 통계가 왜 중요하냐면은 3문제를 풀었는데 한 문제가 1번에 찍혔고 2문제가 만약에 이제 3번에 찍혔다. 예를 들어서 5번은 거의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나머지 그 4문제는 몇 번을 찍어야지 확률이 맞는 거야, 그러면은? 3번, 그렇죠. 2번을 쫙 찍으면 확률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푸신 3문제가 나머지의 확률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그 근거 없이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 자료가 있고요. 나중에 통계 여러분 보시잖아요. 재밌어요. 이게 빅데이터라고 그러나 어쩌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계산 문제라는 것이 두려워하지 마셔라. 그 테크닉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니까 7문제 우리 3문제를 푸는 연습만 하시면 돼요. 나중에 계산 문제 100문제 연습하는데 그중에 3문제에 해당되는 주제 안 나오겠어요? 잊어버릴 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몇 년 전부터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데 공법 문제가 나와. 공법은 몇 차 과목이죠? 2차 과목이에요. 평균적으로 2문제 정도가 출제를 했어요. 근데 올해 27회 때는 유난히 5문제가 나왔어요. 충격이었어요. 좋았을까 나빴을까? 그렇죠. 이 시비가 엇갈렸어요. 그럼 2차 과목인 공법이 부동산학 개론에 이제 출제를 했을 때 그 출제된 내용의 수준은 기본일까 아니면 심할까? 아주 기본적인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1, 2차를 같이 하신 분은 왜 이렇게 쉬워 해가지고 공법 5문제 연타석 나온 거 두두두두둑 답을 맞췄다 하더라고요. 정말 기본적인 게 나와요. 그 공법 들어가면 맨 앞에 용어 위주로 나오는 거. 근데 1차만 하신 분들은 5문제 다 틀린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실 거니까 1차하고 2차를 같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공법 때문에 부동산학교는 최소 2문제를 맞히는데 기여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기초 중에 기초 중에 기초만 내요.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2가지가 학교론이 가지고 있는 뭐 최근의 트렌드, 뭐 그리고 문제 과목의 특성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으로 여러분들 지역학원이시니까 뭐 큰 문제는 안 계실 텐데 아마 이제 흐름상에 보면은 그 여러분들 이론을 정리하실 때는
기본서하고 요약집 있죠? 두 가지를 한 권 한 권 해가지고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여러 가지 보실 필요 없고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계속 반복 학습하시는 거야. 다만 기본서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요약집이 혹시 나오면은 요약집 가지고 그 내용을 숙달을 하시는 과정을 거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론으로 아시는 거하고 이거 문제 푸는 것은 또 별개의 내용인 것 같아요. 머릿속에 알고 계신 거를 현장에 지문이 나왔을 때 이거를 알고 매치시켜야 되는데 일종의 순발력이라 그러죠. 이게 괴리가 발생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된다. 엄청난 문제. 그리고 그 문제 중에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될 문제가 분석하실 문제가 기출문제입니다. 이 기출문제가 지금 1000문제가 돌파를 했어요. 지금 28번 봤잖아요. 그럼 40 곱하기 28번은 이것도 계산 문제인데 되게 어려운 계산 문제입니다. 40 곱하기 28 어쨌든 1000문제가 돌파한 거야. 그럼 1000문제가 단순하게 봐도 1000문제에다가 오지선다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지문이 몇 개? 5000개 지문 이상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5000개 지문을 제가 올해 건 아직 이제 그 풀이를 안 했지만은 5000개 지문을 제가 다 펼쳐봤어요. 파트별로. 근데 그 5000개 지문을 보다 보면은 그 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딱 한 번 나온 지문이 있어. 어떤 지문은 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15번, 16번, 13번 막 이렇게 나온 지문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 번 나온 지문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 똑같은 지 여러 번 반복했다는 것은 어느 회차에 어느 줄진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지문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5000개의 지문을 여러분들이 1회부터 지금까지 나온 거를 펼쳐가지고 분석할 시간이 없죠.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은 저희들이 대신하는 겁니다. 쭉 분석해가지고 1월 달부터 매번 수업 시간 전에 자료를 드리죠. 그럼 그 자료는 그냥 자료가 아니라 이런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기출문제 지문에 보면은 이거를 이제 그대로 내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지문이 있어요. 그 변화가 일어나는 지문을 흐름을 잘 캐치한 다음에 여기다가 저희들이 예상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드려요. 그 예상 문제를 또 시험까지 계속 푸시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뭐 70점 이상 나오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의 어떤 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상 문제든 기출 문제든 여러분들은 분석하실 필요 없고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립니다. 드리면은 수동적으로 해서 푸시는 거야. 이렇게. 또 드리면은 이렇게. 또 드리면은 그리고 나중에 이거 뭐예요? 그럼 3번. 이렇게 할 정도로. 지나가다가 부딪히면 4번. 이렇게 할 정도로 뭐 거의 뭐 선수급이 되셔야 돼. 처음에는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주무시다가 딱지 이게 뭐야? 4번. 이렇게 할 정도로 선수가 되세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최소 엑기스 문제로만 따져도 1000문제 이상을 접하시고 시험장에 가실 거야. 1000문제, 예를 들어 단순하게 1000문제를 풀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 중에 우리 24개 딱 잡으면은 24문제 해당되는 주제가 또 지문이 안 나오겠어요? 나오는 거야. 근데 단점은 저희들이 성인고시다 보니까 이게 잊어버려. 이런 이제 당분간은 10초면은 잊어버리 충분한 시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10초에서 이게 20초, 1분, 그러다가 하루. 그래서 우리는 3일만 기억하면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3일, 금, 목, 수 있죠? 이 3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공부를 막 하셔서 3일 기억하시다가 현장에 탁 풀어놓고 그 다음날 되면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내용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 10초라는 기간은 3일 동안 연장하는 과정이 이제 학원에서의 프로그램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론으로 정리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내용을 설명해 드리지만은 이 내용 설명해 드린 걸 본인이 복습하셔가지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 이해하시는 거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요거는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앙상블을 이루면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어요.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회차마다 1월 달, 3월 달, 5월 달 회차마다 계속 그 회차에 맞춰서 반복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정리해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 1차 값은 민법 위주로 하셔라. 11월, 12월 달은 다른 거 하지 않으셔도 돼요. 수업만 참여하셔서 저 인간이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이제 앉아서 연습하셔도 돼요. 그럼 지금 앉아 계시는 것도 연습이야. 2개월 동안에는 허리가 엄청 아파요. 그리고 분명히 내년도 3월 달 그 봄이 되잖아요. 몸이 한번 몸살이 나요. 공부하신 평소에 30년 만에 책을 봐가지고 교양서적도 안 보는데 뭐 수험소득을 머리 싸매서 하시다 보니까 누적된 고통이 3월 달에 풀어지셔가지고 몸살이 나요. 몸살 한번 겪으셔야 돼. 한번 겪으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과정이라서
그 다음에 일사천리로 나가게 돼. 또 7월달 더울 때 한 번 또 몸살이 나. 한 번 더 겪으면 또 성장해가지고 이게 시험 끝나고 한 번 더 몸살이 나요. 여유있게 긴장이 풀려서 합격했구나 해가지고 또 몸살 나고 그 다음에 또 쾌적해져서 또 합격자 모임에 오시고요. 이게 이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부동산학이 경제 경영이다 보니까 용어가 좀 이질적이어서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그때도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수요 공급 투자 금융론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인식이 되실 겁니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과목의 성격상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세 개를 푸는 게 목적이다. 세 문제를 정확하게 풀면 나머지는 방법이 있더라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공법 문제가 꼭 나오니까 그 2차를 같이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요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것이고 제가 해드리는 목소리는 이제 문제를 많이 구성해 드려서 의미 있는 문제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 드리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그 처음에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 타임 스케줄이 다 달라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 스케줄을 잘 잡아가지고 본인이 계획을 나름대로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구체적인 이제 이러한 큰 주제 위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초반에 이제 용어 정의에 해당되는 총론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총론 파트가 이제 우리 책은 뭐 그 16페이지 보면 부동산학의 기본 원리 뭐 이렇게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학의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부동산학 개론이다 보니까 이 부동산학에 대한 총론이라 그래가지고 뭔가 목차를 이제 제시해 줬어요. 근데 이 부동산학의 총론이 평균적으로 3문제 정도가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A형이 B형에는 관계없이 1, 2, 3번이 연타석으로 두루룩 나왔었죠. 학에 대한 총론인데 이게 3문제가 안 나온 회차는 15일 때 이후부에 보면은 딱 한 번인가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3문제 정도가 또는 어떤 때는 가끔 가다가 4개 이런 식으로 3문제는 최소한 출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3문제 출제되는 부동산학의 총론의 주제를 보면은 부동산학이다 보니까 부동산학이 뭐지? 라고 해서 부동산학에 대한 기본 개념들이 나오죠. 이게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동산학에 대해서 전개하는 그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많이 출제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보통 4년마다 한 번씩 출제가 되는데 작년에 나왔어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까? 올해는 안 나왔어요. 어쨌든 이제 이런 부동산학에 대한 논리고 그 부동산학은요, 뭐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학자는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이지, 법학은 뭐를 연구하는 학문이야, 법학은? 법을 연구하는 학문이 경제학은 경제, 정치학은 정치, 심리학은 심리, 철학은 철, 이런 걸 공부하는 학문이죠. 이런 게 전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이 뭐지? 라는 부동산의 개념을 부동산학 입장에서 문제가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부동산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종류하면은. 딱 떠오르는 부동산은 뭐가 있죠? 1번 토지, 2번 종이. 뭐가 떠올라요? 토지죠, 토지. 그렇죠? 토지가 대표적이야.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토지와 관계돼 가지고 용어를 이제 이렇게 잡아요. 이게. 근데 토지 용어인데 여러분 토지 말고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이 건물 있죠? 건물도 뭐가 돼요? 부동산으로 취급을 해요. 토지 말고. 근데 건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랑 밀접한 관계되는 건물은 주택이죠, 주택. 그럼 주택의 종류도 나눠질까 안 나눠질까? 나눠져요. 주택의 종류가 주택법상으로 나누면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되고요. 단독주택은 다시 또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그리고 공동주택도 3가지야. 주택법상으로는 다가구, 그런 뭐가 있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공부하시는 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법에서 하시는 거야. 저한테 여쭤보지 마세요. 근데 이게 나와요. 학개론에. 간단하게 나와,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주택의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공법 시간에 중점적으로 논하다 보니까 공법 시간에 다루지 않는 거 있죠. 다른 과목에서. 부동산학개론에서는 이 토지에 대한 용어가 그래서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하고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동산이지. 그 동산과 동산에 비해 부동산이 뭐가 좀 차이가 많을까? 이게 이제 시험에 역사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동산의 특성이죠. 그 동산과 어떤 면의 차이가 있을까? 부동산의 특성. 그리고 나머지가 기타야. 이 기타라고 제가 잡아드린 것은 기타 해당되는 주제가 18회 때 이후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5개 주제 중에 3문제가 출제가 될 텐데 출제 빈도를 가지고 보면은 특성이 1등이야. 10번 보면 9번 나와요. 뭐 안 나오면 좀 이상한 회차네 할 정도로 부동산학의 자존심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개념이고요. 좀 비슷한 비중으로 토지 용어가 3등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3가지 위주로 출제를 하고요. 올해도 3가지가 나왔었고, 작년에는 이제 특성과 이제 그 토지 용어하고 부동산 학이 나왔었고요. 재작년에는 요 3가지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요 3군데 위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걸로 같고, 이 부동산 학에 대한 논리는 입문 과정에서는 보실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해 그 이번 11월 달 첫 수업은 뭐부터 하냐면은 요 3개. 근데 입문서가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3개에서 부동산의 개념과 토지 용어 특성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인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이제 그 이런 20페이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 문제 이거 다 맞아야 돼 현장에서. 틀리면 큰일 나요. 20페이지 부분 제1절 이렇게 돼 있죠. 1절 해놓고 그 부동산 개념이야. 근데 이건 부동산 학적으로 논하는 부동산 개념이에요. 거기 보면은 1번에 복합 개념 부동산에 돼 있어요. 복합 개념 부동산 자체를 줄을 쳐주신 다음에 요거를 별표를 또 치셔야 돼요. 부동산 학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그럼 복합 개념이란 말은 올해도 뭐 지문에 있지만은 이제 결정적인 내용을 보면은 3번째 줄에 그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이렇게 나왔죠. 몇 가지 측면이야 그러면은? 3가지죠. 하나, 둘, 셋이잖아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인데 기, 동그라미, 경, 동그라미, 법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복합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 복합 개념이란 거.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부동산학 개론에서 부동산 개념이 뭐예요? 라고 논할 때는 부동산 학적인 용어입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요렇게 이제 잡으셔야 돼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 복합 개념이라는 말을 그 부동산학적으로 탄생한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에서는 이 복합 개념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모교에서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도입한 이제 30주년 기념 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기조 그 연설로 나온 교수님이 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복합 개념이라는 단어를 정립하는데도 30년 걸렸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학에서는 이 단어가 이제 애착을 갖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애착을 갖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복합이라는 단어는 종합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복합 개념이 나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1월 달에 기본 수업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부동산학은 20세기 학문이에요. 20세기에 새롭게 난 학문이고 목적은 시장에서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탄생한 학문이야. 그럼 신생 학문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발생된 부동산 문제 해결하려면은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론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새로운 학문이다 보니까 새로운 이론 지식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그러면 다른 학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문들이 있죠. 법학, 뭐 정치학, 그리고 경제학, 심리학, 철학, 그리고 각종 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지질학 이런 학문들의 이론의 성과를 다 빌린 거지. 빌려가지고 다만 빌린 내용 중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차용하고 응용한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다른 학문의 이런 성과를 다 종합했다는 뜻이죠. 이 종합적인 사고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종합응용과학이 되고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종합이라는 사고방식, 복합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습관적으로 부동산학에서는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 종합적인 사고방식인 복합 개념을 접근하는데 부동산의 개념이 모자랄 때도 복합 개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비슷한 학문들이 많잖아요. 경제, 경영, 통계 뭐 이런 거 비슷하니까 묶어가지고 이게 몇 대 측면으로 나오느냐면은 3대 측면으로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은 복합 개념, 종합응용학 멋있지만은 결국 부동산학은 짜집기 학문이란 뜻이고 잡학이란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가 먼저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이 뭐지 할 때 법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 그래서 나온 것이 뭐다? 법률적 개념이 아까 그 세 가지 단어 줄짓이라 그랬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 오. 세 번째가 물리적 또는 기술적 개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3대 측면에 대한 사고 방식. 우선 여기만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법경기야. 법경기. 이것이 제일 많이 나와. 우리 시험에서는. 그러면은 내용이 뭐라고 설명할 거 아니에요. 지문에 대한 내용을 펼쳐주고 그 지문이 법이냐, 경제냐, 기술이냐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이야. 올해도 그렇게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그렇게 나왔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씩 세분화 시키면은 법이야, 법. 법률적인 개념이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제 1번에 법률적 개념 돼 있어요. 법률적 개념 해놓고 바로 1번, 양가로 1번에 무슨 부동산 돼 있어요? 협의의 부동산이 돼 있고, 오른쪽에 양가로 2번에 무슨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이 되어 있어요. 이건 전부 다 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협의의 부동산. 협의는 좁은 의미일까요? 넓은 의미일까? 협의는 좁다는 뜻이죠. 좁다는 걸 모르실까 봐 옛날 기출문제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해준 적이 있어요. 협의의 부동산이란 좁은 의미의 부동산으로서 이렇게도 표현해 준 적이 있어요. 얼마나 친절한 학개론 출제원들이야. 다른 과목은 그런 거 없어요. 학교론만 가능한 표현 방식이고, 근데 좁은 의미로 논할 때는요, 법적으로 좁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걸 좁은 의미로 할까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처음 부동산학이 72년도에 생겼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나라 실정법 중에 인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뭘까? 민법이에요. 근데 민법에 보니까 부동산이 뭐다라고 정의를 내려줬다는 거야. 기본법이 민법이고 기본법에서 정의를 내려줬으니까 얘를 기본으로 한번 출발해보자. 이거를 협의 개념으로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협의의 부동산을 우리는 민법상 개념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민법상에 보면 땅하고 정착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뭐다? 그 민법상 부동산으로 보고 민법 99조 1항이 이렇게 정의 내린 다음에 토지 및 정착물을 제한 나머지는 다 뭘로 퉁쳤냐면은 부동산이 아닌 거지. 민법상 부동산을 토지하고 정착물로 했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동산이다라고 이제 퉁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밑에 협의의 부동산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 토지하고 정착물 딱딱 다운표치고 설명이 된 거 있죠? 99조 1항에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광의는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잖아요. 법적으로 넓힌 거야. 그러면 당연히 토지하고 정착물은 포함되겠어, 안 되겠어요? 포함되겠지. 협의 개념. 여기다가 준부동산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이면 굳이 준자를 풀 필요가 없죠. 민법상 부동산은 부동산이니까. 근데 준자가 붙였다는 건 얘는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아니에요? 민법상 부동산은 아마 아닐 거예요. 아닌데 뭔가 어떤 특성상 부동산처럼 취급할 필요성 있는 특정한 물건이 아닌가. 그래서 준자를 붙인 거야. 준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 협의든 광의로 분류되는 것은 어느 측면이라고요? 법률적 측면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 먼저 적어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도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목차만 봅니다. 그 이번에 경제적 개념 21페이지 중간에 나옵니다. 경제적 개념 보면 그 자산, 자본, 소비재, 생산 요소, 상품 일자 줄을 쭉 치셔야 돼. 줄을 몇 가지가 있어? 이게 네 가지. 다시 한번 쳐볼게. 자산, 자본, 소비재, 생산 요소, 상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숫자를 한번 세보시면은 5개가 돼요. 5개로 우리는 고정화돼 있어. 그래서 경제적 개념 하면은 자산, 자본, 상품, 생산 요소, 소비재. 이게 전부 다 경제 용어처럼 느껴요? 철학적인 용어처럼 느껴져요?
다 경제 용어잖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경제적인 측면이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시험에 내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딱 나열해놓고 이게 부동산 학에서 부동산 개념 뭐냐? 라고 물어봐. 그러면 경제적 개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 개념도 명시가 됐겠죠? 기술적 개념은 바로 밑에 이제 그 밑에 설명하지 마시고 목차만 보시면 돼. 기술적 개념하면 공간, 자연, 위치, 환경 몇 개 있어요. 요 네 가지를 줄을 쳐주시고 이것만 이제 그 기억하면 돼요. 기술적 개념은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요 네 가지가 딱 되게 되는다. 그럼 여기까지가 우선 부동산 개념으로 그 상당수 많이 출제되고 있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체계도입니다. 20회 위에 올해까지 포함하면은 20회 위에 요걸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게 한 4개가 돼요. 가장 많이 애착을 갖는 파트가 요겁니다. 법 경기를 구분하고. 그럼 어떤 식으로 출제된 과거의 문제를 제가 구두상 여쭤보면은 민법상 부동산에는 토지와 정착물 및 준부동산이 해당한다. OX. 지금 오픈북에 보시고 하는 거야. 민법상 부동산에는 토지와 정착물과 준부동산이 해당한다. 그렇지. 지금 민법상 부동산이 협의야, 협의야. 그럼 민법상 부동산 뭐만 돼? 토지하고 정착물 해당되잖아요. 민법상 부동산에는 이 정착물, 준부동산이 포함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케이? 그렇게. 그리고 토지와 정착물은 광해 부동산에 해당한다. 맞지? 토지 정착물은 협의면서 동시에 광해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준부동산은 여기 있죠. 준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에 해당한다. X지. 준부동산은 더 어느 측면이야? 법률적 측면에 대한 논리지. 그리고 이제 3년 전에 나왔던 문제. 부동산학에서는 법률 경제 기술이라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접근하는데 그 중에서 경제적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거. 1번 자산, 2번 자본, 3번 상품, 4번 생산 요소, 5번 환경. 환경이지. 환경이 뭐예요? 기술. 그리고 3년 전 문제야. 올해 문제. 올해 문제 보면은 협의 부동산은 토지하고 정착물에 해당한다. 지문 맞죠? 그리고 이제 복합 개념 부동산이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구분하는 거다. 맞죠? 그리고 이제 자산, 예를 들어서 자산, 자본, 자연, 공간은 기술적 개념에 해당한다. X지. 기술적 개념에 해당한다고 해서 4개가 나열이 됐는데 2개는 맞는데요. 2개는 뭐죠? 경제적 개념이었어요. 맨날 이런 식이야. 요거 위주로 출제되는 배경이 있어요. 부동산 학을 출제하는 의뢰받는 출제원들은 학교에서 전부 다 요즘 특히 두드러졌는데 뭐 투자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이제 경제학과 경영학과 관계되는 쪽으로 주로 많이 강의를 하십니다. 전공이 그쪽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법적인 측면에 대한 논리가 개입되다 보면은 본인들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법은 굉장히 복잡단안하잖아요. 판례도 막 있고 그 부동산학을 이제 강의하시면 판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이 맨날 똑같은 거 내자. 낸 거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보니까 또 틀리더라. 그래서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 위주로 나오지만은 30년이라는 시험 기간 동안에 계속 복합 개념 부동산은 법 경기로만 낼 수가 없잖아요. 뭔가 안에 있는 거를 건드려 볼 필요가 있겠죠. 그중에 토지는 당연히 부동산이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냐 동산이냐를 질문하는 건 의문이죠. 요거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고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게 뭐죠? 정착물인 거야. 이 정착물이 뭘까? 대신에 심화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겉핥기식으로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준부동산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언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복합 개념 부동산 다음으로 사실상 정답을 체크할 때 출제 비중이 되는 것이 이 정착물이에요. 그럼 정착물에 대한 논리는 그럼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느 거를 주로 나올 것인지 인식하셔야 되는데 20페이지 보면 그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협의의 부동산에 넣고 당연히 토지는 부동산이니까 뭐만 건드리면 되겠어요? 정착물이란이라고 설명이 돼 있지. 요 주제에 대해서 첫 시간 좀만 쉬었다가 물 한 잔 마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우지 마시고요.